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호텔에서 야간 근무를 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나는 호텔 프론트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데 보통 전화 담당이야. 그날 밤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 그 TV 옆에는 감시 카메라 영상이 비추는 모니터가 6개 있어. 이 호텔은 8층 건물인데 1층 로비나 주차장 같은 곳이 이곳저곳 보이는 거지. 그 중에 모니터 2대가 화면을 사분할해서 각 층 복도 8개 분을 비추고 있어. 그 카메라들은 각 층에 같은 위치에 설치해 놓았고 같은 각도로 비추고 있어서 화면에 표시되는 숫자가 없으면 몇 층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같은 영상이야. 그래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시야 가장자리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 감시 모니터로 시선을 주니 8층 복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야. 엎어진 채로 정장을 입은 회사원 같은 사람이 말이야. 난 취객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청소 스태프에게 내 손으로 연락해서 8층에 가게 했는데 전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사라져버린 거야. 스태프에게서도 없는데요. 라는 전화가 왔고 스스로 방으로 돌아간 건가 하며 생각하고 있자니 또 그 회사원이 쓰러져 있는 거야. 이번엔 7층에. 이건 좀 무서워져서 그 층의 화면을 확대해보니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힘없이 포복 전진을 하는 느낌으로. 곧바로 스태프에게 전화를 넣어서 그리로 가게 했는데 또 없었어. 이번엔 눈을 뗀 사이에 사라진 게 아니라 화면 바로 앞쪽까지 계속 전진해 와서 모습이 카메라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느낌이었어. 현장으로 향한 스태프가 없다고 말했으니까 사라진 거겠지. 복도의 화면 바로 앞쪽은 종업원이 출입하는 문밖에 없고 스태프가 그쪽에서 나오니까 마주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였어. 결국 나도 혼자서 프론트 일을 보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서 청소 스태프를 1층에 불렀어. 그 후로 한동안 내 얘길 믿어주지 않는 스태프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있는 거야. 2층 복도에 둘이서 시선을 교환하며 이거 장난 아니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외출했던 손님이 돌아온 거야. 1층 로비에서 내가 열쇠를 건네주는데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기도 하고 우리들 대신에 그 손님이 접근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서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2층 모니터에는 아직 엎어진 회사원이 있었고 엘리베이터로 올라온 아까 그 손님이 화면에 비쳤는데 그냥 평범하게 지나쳐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말이야. 그래서 또 뭐가 무서웠냐면 그 녀석이 천천히 다가오는 화면 앞에는 내가 있는 사무소로 가는 계단이 있었어. 관계자 외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어서 굳이 열쇠를 잠그지 않는 곳이었어. 둘이서 모니터 앞에서 굳어있자니 끼익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화면에는 그 녀석도 보이지 않아서 둘이서 문 쪽을 응시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때까지 쭉 어딘지 모르게 안심감을 주던 TV 소리가 사라졌어. 그쪽을 돌아보니 화면이 새까맣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자 또 한 명의 스태프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로비가 비추는 쪽에 감시 모니터를 가리키며 놀라 넘어갔어. 거길 보니 화면에 엄청나게 확대된 중년 남성의 얼굴이 비추고 있었고 입을 뻐끔대고 있었어. 나도 스태프도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지. 어느새 사라져버린 그 회사원은 대체 뭐였을까? 두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 댁의 강아지. 할아버지 댁에는 개가 있었다. 아마 시바견 잡종이겠지만 새하얗고 깨끗한 털을 지닌 개였다. 이름은 코로. 코로는 동네 들개들의 큰형님 같은 존재라. 코로가 돌아다닐 때면 뒤에 5에서 9마리, 많으면 15마리씩 개들이 따라다니곤 했다. 그런 큰형님 개가 왜 할아버지 댁에 있었냐? 그것은 또 괴상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우리 할아버지는 선생님으로 일하셨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출근하러 역에 갔는데 코로가 있더란다. 부하들 없이 코로 혼자서만 있어서 할아버지는 별 생각 없이 코로에게 말을 걸었다고 한다. 무슨 일이냐, 코로? 이 주변은 내 영역이잖아. 부하들은 어디 갔어? 코로는 할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낑낑대며 아양을 부리더라는 것이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전철이 도착했기에 할아버지는 그대로 출근했다. 일을 마치고 다시 그 역에 도착했는데 아직도 코로가 거기 있었다. 할아버지는 왠지 모르게 다시 코로에게 말을 걸었다. 코로 너 우리 딸이 만나고 싶은 게냐? 왠지 모르게 우리 엄마랑 코로를 만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란다. 그래서 코로를 집에 데려가 당시 고등학생이던 엄마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코로는 엄마를 만나자 달려들어 어리광 부리기 시작했다. 엄마는 우리 집으로 올래? 라고 물었고 코로는 멍하고 짖고는 그대로 집까지 따라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역 보수격인 걔가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게 된 것이다. 집에 온 다음 날 어디서 소집이라도 한 건지 들개들이 한가득 할아버지 댁 정원에 모여 있었더라나. 가족들이 다들 놀란 건 그 개들이 기강이 잡혀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코로는 집안을 드나들며 밥도 먹고 하는데 부하 개들은 결코 집에 발 한 번 들여놓질 않았다. 정원에는 드나들지만 결코 집 안으로는 들어올 생각을 안 했다고 한다. 아침에는 코로가 선두에 서서 수많은 개들과 함께 나가 거리를 돌다가 밤에 돌아왔다. 그런 생활이 한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반년가량 들개들이 정원에 드나드는 일이 이어졌지만 어느 밤 개들이 낑낑 울더란다. 한밤중 내내 개들이 낑낑대며 울어서 시끄러워 잠을 못 잤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코로 곁에 붙어 다니던 부하들이 모두 사라졌다. 아마 보스 자리를 물려줬던가 빼앗겼던가 했던 모양이다. 그 다음 날부터 넘버2가 부하들을 이끌고 돌아다녔다. 그리하여 코로는 할아버지 댁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할아버지는 코로에게 주려고 개목걸이를 샀다고 한다. 그리고 싫어하는 코로에게 억지로 채워줬다. 하지만 분명 낮에는 목걸이를 차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밤만 되면 목걸이가 벗겨져 있었다. 처음에는 우연히 벗겨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무리 목걸이를 채워줘도 밤만 되면 벗겨지더라는 것이다. 결국 할아버지도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뭐 지금까지는 이런 거 없이 지내왔을 테니 미안하다 미안해. 코로는 멍멍하고 두 번 짖더란다. 그 다음 날 코로는 어디선가 목걸이를 가져와 엄마 앞에 내려놓았다고 한다. 왠지 모르게 채워줬으면 하는 것 같아 엄마가 목걸이를 채워주자 그 목걸이는 계속 쓰고 다녔다고 한다. 엄마가 나를 낳고 나서 코로는 내 좋은 놀이상대가 되어주었다. 귀를 잡아당기고 콧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그렇게 내가 난폭하게 굴어도 코로는 결코 화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목걸이만은 달랐다. 내가 목걸이에 손을 대려하자 흐르릉 하면서 화를 내곤 했다. 다른 곳은 아무리 만져도 가만히 있는데 목걸이에는 손도 못 대게 하는 것이었다. 이상한 개였다.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코로도 너무 늙어 움직이질 못하게 되었다. 그 무렵 이미 20년은 넘었을 거라고 할아버지는 말하셨다. 코로가 위독해질 무렵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다. 모두 울면서 코로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작별 인사를 전했다. 한 사람씩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마다 움직이기도 힘든 코로가 머리를 들어 쓰다듬어 주는 사람을 바라보더라. 아직 어려서 죽음이라는 게 뭔지 명확히 알지 못하던 나였지만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어째서인지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 현관문 열어도 괜찮을까? 코로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 같아. 나도 그런 기분이었다. 5살 난 여동생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그날은 현관문을 열어놓고 잤다. 아침에 일어나자 코로는 없었다. 움직일 수 없었을 텐데 없었다. 코로가 언제나 사용하던 밥그릇 위에는 코로가 목에 찼던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코로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던 걸까. 이틀이 지나 내 꿈에 코로가 나왔다. 말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저 내 얼굴을 할짝할짝 핥고는 저벅저벅 걸어갔을 뿐. 나는 꿈속에서도 안녕 하고 손을 흔들어줬다. 다른 가족들도 모두 같은 꿈을 꿨던 것 같다. 코로가 인사하러 왔었다고 엄마도 여동생도 말했었으니 아버지는 원래 꿈을 안 꾼다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지만 아마 만나셨겠지. 세 번째 이야기, 외갓집. 초등학생 여름방학 때 내가 살던 도쿄를 떠나 홋카이도 외갓집에 혼자 놀러갔던 적이 있다. 외갓집은 멜론으로 유명한 마을 근처에 있었다. 국도 하나를 빼면 길도 다 비포장인 완전 시골이었다. 하지만 그 시골이야말로 도시에서만 살아온 내게는 신선한 매력이었다. 어머니는 대학을 다니러 홋카이도를 떠난 후 그대로 시집을 가버렸다. 외갓집에는 외할머니 말고도 어머니 대신 집과 밭을 물려받은 삼촌과 더불어 90 넘은 숙모할머니까지 모두 3분이 살고 계셨다. 외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서 전해 들었었다. 술버릇과 여자버릇이 나빴던 외할아버지는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외당한 분이었다고 한다. 생전 워낙에 망난이었던지 불간에는 외할아버지 영정조차 없었기에 나는 외할아버지 얼굴도 몰랐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외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는 반쯤 금기시되고 있었다. 잔치에서 다들 거나하게 술에 취해 잔뜩 화를 내며 외할아버지 욕을 해댄 탓에 대략 어떤 짓을 했는지는 주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얼굴도 모르는 데다 이미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내가 그리워하는 건 아니었다.
다만 영정도 안 모실 정도로 싫어하는데 어째서 숙모 할머니는 외갓집에 머물고 계신 건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다. 뭐 어찌되었든 외할머니도 삼촌도 내가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반겨주셨다. 야산이나 논밭에 데리고 가 시골에서만 할 수 있는 놀이도 잔뜩 알려주셨다. 하지만 그런 두 분과는 대조적으로 숙모 할머니는 화장실로 이어지는 긴 복도 오른쪽 서양방에서 두문 불출이셨다. 식사도 혼자 방에서 드셨기에 얼굴을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다. 나는 함께 놀아주는 외할머니와 삼촌은 무척 좋아했지만 숙모 할머니는 어쩐지 대하기 어려웠다. 숙모 할머니는 회색 머리카락을 빗지도 않은 채 까치집을 지은 데다 언제나 큰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숨기고 계셨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한 광경인데 숙모 할머니는 자주 노래하듯 일본어가 아닌 수수께끼의 말을 중얼거리곤 하셨다.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데 화장실에 가려다 그 노랫소리가 들려오면 정말 기분이 나빠지곤 했다. 뭐가 나오려다가도 안 나오는 기분이었으니 내가 얼마나 숙모 할머니를 꺼려했는지 익히 알만할 것이다. 하지만 숙모 할머니와 평상시 만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나는 그해 열로 예정된 시골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내 피부가 다른 시골 아이들처럼 검게 타기 시작한 이랬째 밤. 나는 2층에 있는 삼촌 방에서 삼촌과 함께 자고 있었다. 그때까지는 매일 놀다 지쳐 아침까지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은 잠을 잤었는데 그날따라 한밤중 귀에 익지 않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 들려온 것은 현관 미닫이가 힘껏 닫히고 누군가가 밖으로 달려가는 분주한 발소리였다. 곧이어 들려온 것은 멀리서부터 짧은 간격으로 들려오는 종소리. 그 종소리가 들리면 마을에 불이 난 것이라던 삼촌의 말이 떠올랐다. 종소리는 좀 채 그치질 않고 나는 불안해져 옆에서 자고 있을 삼촌을 깨우려 몸을 돌렸다. 하지만 이불 위에 이미 삼촌의 모습은 없었다. 나는 그제야 아까 전 현관문을 열고 달려나간 게 삼촌이라는 걸 알라챘다. 소방서라고는 옆마을에나 있는 데다 그나마도 소방차도 아니고 소형 방수차만 두어 대 있는 시골이다. 불이 나면 마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소방단이 나서서 불을 꺼야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삼촌도 소방단 소속이었는데 문득 돌아보니 서랍은 열려있고 삼촌이 멋있지 않냐고 자랑했던 은빛 방화복과 붉은 헬멧이 사라져 있었다. 그렇게 방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하니 지금까지는 의식하지 않았던 낡은 집 특유의 기분 나쁜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얼룩이 가득한 나무 판자 천장, 흐릿한 유리창. 눈에 띄는 낯선 것 모두가 방의 어둠을 강조하는 것 같아 나는 무서워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외할머니랑 같이 잘 생각에 삼촌 방의 문을 열었다. 홋카이도는 여름이라도 밤에는 선선하다. 차가운 공기가 복도에서 확 밀려와 나는 무심코 몸을 떨었다. 삼촌 방은 계단 바로 옆에 있었다. 문득 아래를 보니 마치 검은 물에 잠겨 있는 것처럼 어두웠다. 그런데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나는 곧바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래된 집이라 계단 경사도 가파르고 난간도 없어. 나는 손으로 층계를 잡고 조심스레 한 칸 한 칸 내려가야만 했다. 한 걸음 내려갈 때마다 어둠으로 가라앉는 가파르고 캄캄한 계단은 나를 겁에 질리게 하기 충분했다. 나는 무심코 외할머니를 불렀다. 그래. 그렇게 대답하며 그것은 복도에 나왔다. 공중에 떠올라 있는 그것은 외할머니가 아니라 전통극에서 사용하는 새하얀 가면이었다. 가면 여기저기에는 작은 금이 가서 마치 주름처럼 보였다. 미소를 본떠을 터인 그 표정에서는 오히려 악의가 또렷이 전해졌다. 나는 공포로 몸이 굳어 위를 바라보려다 몸이 젖혀져 그대로 뒤로 넘어가 아래층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떨어지는 사이 코와 팔꿈치를 계단에 부딪히고 멈추면서 머리가 강하게 마루에 부딪혔다. 아픔과 충격에 새하얘졌던 시선이 겨우 돌아오자 그 가면이 2층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게 보였다.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나는 기어가듯 거기서 도망쳤다. 도망치며 외할머니를 소리쳐 불렀지만 돌아온 것은 그래라는 가면의 대답뿐이었다. 그리고 도망치는 사이 나는 복도 막다른 곳에 다다르고 말았다. 뒤를 돌아보자 복도 끝에 그 가면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가면은 어느새인가 검은 안개 같은 몸으로 마루에 서 있었다. 그리고 떨고 있는 나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걸을 때마다 지늘기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머릿속이 공포로 새하얘질 무렵 이택해하고 큰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복도 옆에 있는 문이 열리더니 숙모 할머니가 뛰쳐나와 가면 사이에 무릎을 세우고 들어앉았다. 내게 상냥하게 말하고 숙모 할머니는 다시 가면을 마주봤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따뜻한 숙모 할머니의 눈빛은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침착하게 만들어 주었다. 숙모 할머니는 연기가 나는 도자기 접시 같은 걸 꺼내 가면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작은 칼을 품에서 꺼내더니 가슴 앞에 대고 노래하듯 또다시 수수께끼 같은 말을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숙모 할머니도 가면도 가만히 있었지만 이윽고 가면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순간 숙모 할머니의 목덜미에 땀이 흐르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뒤에 있기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숙모 할머니의 얼굴은 고통과 초조로 일그러져 있었으리라. 나는 나도 모르게 숙모 할머니 등에 붙어 숙모 할머니의 등을 필사적으로 쓰다듬었다. 문지른다고 사태가 호전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것뿐이었다. 숙모 할머니는 내게 미소 짓고 다시 가면을 마주 보았다. 숙모 할머니는 노성을 지르며 칼을 칼집에서 뽑아 마루에 찔렀다. 그러자 도자기 접시 같은 것에서 솟아나던 연기가 서서히 형태를 이루기 시작했다. 연기는 어렴풋하게 커다란 남자의 형상을 빚어낸다. 숙모 할머니는 그 연기에 인사를 하더니 가면을 가리켰다. 연기는 마치 의지가 있는 것처럼 서서히 가면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가면 뒤 검은 안개 같은 것과 얽히더니 서서히 현관 미닫이문 틈새로 사라져갔다. 남은 것은 진흙 같은 덩어리와 둘로 쪼개진 가면뿐. 숙모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크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크게 숨을 내쉰 후 등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숙모 할머니의 등을 계속 쓰다듬었다. 아무래도 숙모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계신 듯했다. 어휴, 작은 불이어서 다행이었어. 그렇게 말하며 삼촌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나는 긴장감이 풀리며 울음이 터져나왔다. 숙모 할머니의 등을 계속 쓰다듬으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 후 불 끄는 걸 도우러 갔던 외할머니도 조금 늦게 돌아오셔서 한동안 이것저것 정리해 나를 달래는 것까지 집안은 소란스러웠다. 정리가 다 끝날 무렵 간신히 내가 울음을 그치자 외할머니는 숙모 할머니의 말을 통역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원인은 마을의 남불 때문이란다. 방화인지 뭔지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불을 낸 거야. 그 나쁜 마음에 이끌려 나쁜 신이 이 마을에 나타났다가 우연히 우리 집에 온 거란다. 외할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도 잘못했어. 불이 났다길래 당황해서 자다 말고 뛰쳐나가 우리 손주를 놓고 왔으니 불안해서 부른 소리에 나쁜 신이 대답해서 힘이 점점 강해졌다는 것 같구나. 미안해. 무서운 일을 겪게 해서. 외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정말로 미안하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숙모 할머니는 진작에 요사스런 기운을 느끼셨다지만 나이 때문에 바로 나오질 못하셨대. 그래도 어떻게 늦지 않게 나오기는 하셨는데 너무 완고한 신이라 아무리 돌아가 달라고 부탁해도 듣지 않더란다. 숙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을 무렵 내가 등을 쓰다듬어 주니까 따뜻한 힘이 들어오더래. 그래서 그 힘으로 선조님들한테 호소했단다. 그랬더니 선조님들이 그 나쁜 신을 신들의 나라로 데려가 주셨대. 어머, 할머니는 몰랐는데 우리 아기도 고생이 많았구나. 어머나, 숙모 할머니가 너를 보고 아주 솔직하고 올바른 아이래. 나는 칭찬을 받아 수줍어하면서도 왜 숙모 할머니가 일본어로 말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했다. 외할머니는 조금 곤란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숙모 할머니에게 무언가 말하고는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크게 헛기침을 하셨다. 너한테는 조금 말하기 이를지도 모르지만 좋은 기회니까 다 알려주도록 하마. 외할머니의 대답에 나도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이야기를 들었다. 숙모 할머니의 조카, 그러니까 너희 외할아버지는 아이누족이라는 부족 출신이었단다. 물론 숙모 할머니도 아이누족이고 아이누라는 건 먼 옛날부터 이 홋카이도에 살던 사람들이야. 하지만 여러 일이 있던 끝에 땅을 빼앗기고 일본인으로 살아가게 된 거란다. 외할아버지는 아이누였지만 학교도 다녔고 일도 했어. 그리고 할머니와 결혼했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젊을 때 너무 노력했던 탓에 지쳐버린 나머지 나쁜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단다. 그래서 일찍 세상을 떠난 거야. 하지만 나쁜 짓을 저지른 영혼은 선조님들이 계신 곳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계속 외할아버지 대신 선조들에게 용서를 빌어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누의 무녀였던 숙모 할머니가 스스로 지원해서 선조들과 맹세했어. 샤무들 사이에서 지내면서 아이누답게 산다는 맹세를. 아이누 말만 말하고 하루 대부분을 용서를 빌며 지내는 맹세였단다. 샤무라는 건 우리같이 평범한 일본인을 말하는 거고.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다음 이야기를 재촉했다.
솔직히 잘 모르겠는 말도 많았지만 숙모할머니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위해 여러모로 중요한 맹세를 지켜왔다는 건 어린 나에게도 충분히 전해졌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영혼이 선조들에게 올바른 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집에도 외할아버지 영정은 두질 않았던 거야. 제삿날도 기리질 않고. 그건 일본인의 습관이거든. 외롭고 미안했지만 외할아버지를 위한 거라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말하는 외할머니 눈가에는 작게 이슬이 맺혀 있었다. 외할머니 등 넘어 숙모할머니가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외할머니는 놀라며 정말로 라며 몇 번이고 숙모할머니에게 물었다. 계속 고개를 끄덕이는 숙모할머니를 보고 외할머니는 굵은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다. 어안이 벙벙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삼촌도 마찬가지였다. 삼촌은 외할머니 등을 쓰다듬으며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려달라고 재촉했다. 실은 나는 아이누 말을 모르거든. 집에서 아이누 말을 아는 건 원래 아이누이신 숙모할머니랑 같이 지내며 아이누 말을 배운 외할머니 뿐이시란다. 곤란한 듯 뻑뻑 머리를 긁는 삼촌을 밀치고 외할머니는 내 손을 강하게 잡아 끄셨다. 고맙구나. 내가 상냥한 마음으로 숙모할머니 등을 쓰다듬어준 덕에 선조님들이 외할아버지를 용서해 주셨대. 올바른 마음을 지닌 후손을 남겼으니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셨다는 거야. 정말로 고맙구나. 너를 도와준 선조님들의 영혼 속에 외할아버지 영혼도 함께 있던 걸 숙모할머니는 느끼셨대. 정말로. 아니, 드디어 그 사람도 돌아갈 곳이 생겼구나. 그렇게 말하고 외할머니는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하셨다. 당황하는 나와 삼촌을 보며 숙모할머니는 말없이 우리에게 방으로 물러날 것을 권하셨다. 나와 삼촌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와 2층 삼촌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상상도 못할 공포 때문에 느낀 피로 때문에 삼촌은 불을 끄느라 지친 탓에 둘 다 금세 골아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외할머니는 조금 목이 쉰 걸 빼면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날은 처음으로 숙모할머니도 상에 같이 앉아 계셨다. 이걸 보면 놀랄까 싶어서 지금까지 안 벗었단다. 미안하구나. 그렇게 말하며 마스크를 벗은 숙모할머니 입가에는 피에로처럼 입술을 강조한 무늬가 배어 있었다. 검푸른색에 보기에는 마치 문신 같았다. 그 문신은 구렛나루 다리까지 이어진 무척 큰 것이었다. 입 찢어진 여자 같지? 이건 차론무이라고 하는 아이누 여자 화장이란다. 처음 보면 겁에 질릴 것 같아서 걱정됐거든. 숙모할머니는 평범하게 일본어를 말하고 계셨다. 그날부터 나머지 이틀간 나는 숙모할머니에게 철석부터 아이누에 대해 뭐든지 좋으니 알려달라고 온갖 질문을 퍼부었다. 숙모할머니도 그 많은 질문에 싫은 표정 한번 않고 여러 가지를 일본어로 가르쳐 주셨다. 수다 떠는 것도 참 즐겁구나. 그동안은 신들에게 용서만 빌었거든. 우리 꼬마 도령과 이야기하는 게 훨씬 재미있어. 그렇게 말하는 숙모할머니 얼굴은 입 문신 때문에 얼굴 전체로 웃는 것처럼 보였다. 도쿄에 돌아가는 날.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숙모할머니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다. 숙모할머니는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내 머리카락을 계속 상냥하게 어루만져 주셨다. 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신지 계속 기침을 하고 계셨다. 이대로 돌아가면 숙모할머니와 두 번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하지만 확신에 가까운 예감 때문에 나는 숙모할머니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괜찮단다. 꼬마 도령은 올바른 마음을 지녔으니까. 어디 있던 선조님들께서 지켜봐 주실 게야. 이 할미가 이 세상에서 할 역할은 다 끝났단다. 그건 모두 꼬마 도령 덕택이었어. 그러니까 할미는 이제 선조님들에게 돌아가서 언제나 꼬마 도령을 지켜볼 거란다. 쓸쓸해하지 마려무나. 그저 오래된 옷을 벗고 가벼운 영혼이 되는 것뿐이란다. 숙모할머니는 역시나 웃고 계셨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오고 나는 숙모할머니에게 달라붙은 채 삼촌차를 타고 공항에 왔다. 몇 번이고 발을 멈추고 뒤돌아보는 나를 배웅하며 공항 게이트 너머 숙모할머니는 손을 흔들었다. 손을 흔드는 숙모할머니에게 나도 배워 알고 있는 아이누 말로 답하며 죽어라 손을 흔들었다. 나는 몇 번이고 우맛이라고 외치며 탑승 시간 직전까지 숙모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숙모할머니는 돌아가셨다. 사인은 폐렴이었지만 외할머니 말로는 마지막에 기침 하나 없이 편안히 세상을 떠나셨다고 한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다. 그것은 외할머니 나름대로 아인으로 평생을 보낸 숙모할머니에게 바치는 경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숙모할머니 장례식에서 외할머니에게 숙모할머니가 그날 이후
아이누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숙모 할머니가 아이누로서 보낸 일생은 그날 후회 없이 끝났을 거야. 외할머니는 그렇게 말하셨다. 장례식이 끝난 후 흰 나무너리 눈부시게 빛나는 숙모 할머니 영정은 역시 새로 깎은 넥자에 끼워진 외할아버지 영정 옆에 놓여졌다. 외할머니와 나의 강한 의지 때문이었다. 처음 본 외할아버지 얼굴은 숙모 할머니와 무척 닮은 갸름하고 싹싹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영정 옆에서 웃고 있는 숙모 할머니 영정에는 검디 검은 차로 누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자존심. 지금 일자리를 찾느라 오사카랑 휴고 사이를 오가고 있다. 어제 호텔로 돌아가는 도중 택시 안에서 함께 다니는 친구놈이 왠지 모르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좀 으스스해질 무렵 택시기사 아저씨가 해준 이야기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고등학생일 무렵에는 양아치들이 패싸움을 벌이거나 하는 게 진짜 있었다고 한다. 아저씨가 다니던 학교에도 3학년 리더 비슷한 사람과 패기 넘치는 신입생이 한판 붙었다고 한다. 양아치들끼리도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굳이 싸움으로 승부를 보질 않는다고 한다. 치킨 레이스나 패거리 크기로 승부하는 거지. 그 녀석들은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걸로 승부를 보기로 했단다. 눈을 뜨고 뛰어내리면 다들 평범하게 착지할 수 있으니 눈을 감고 뛰어내리자는 괴상한 승부였다. 정작 택시기사 아저씨가 3학년 팀에 속해서 직접 뛰어내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뛰어내리면 공포 때문에 시간 감각이 마비가 되는 건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닥에 닿지를 않더란다. 지금 어디쯤일까 확인하려고 눈을 뜨는 그 순간에야 지면에 떨어지더라는 것이다. 1초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을 테지만 스스로한테는 몇 분은 좋게 되게 느껴지는 것이다. 결국 다들 떨어지다가 눈을 떠버리는 바람에 승부는 양팀 리더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승부의 결과는 나오질 못했다. 떨어진 건 분명했는데 아래로 내려오던 도중 두 사람 모두 호련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당시 지역 신문에도 실릴 정도의 사건이었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행방불명 처리되었다고 한다. 그 무렵에는 온갖 전설이 다 나돌았다니까. 호텔 앞에 도착할 무렵 아저씨는 외로운 듯 말했다. 그 녀석들 담력 하나는 정말 대단했나봐. 아직까지도 눈을 꽉 감고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지